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두 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 많고 또뭐 설명도 좀 더 추가해야 되는데 이번 시간 강의로 연구 방법은 마무리하고 좀 부족한 부분들은 또 수업 시간에 다시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주로 이제 그 양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양적 연구 방법이 그 이제 연구의 목적이라면 결국 사회 현상에 대해서 과학과 같이 어떤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래서 이제 이 법칙을 일반화시켜서 모든 사회 현상에 적용하라는 것이 목적이라면, 질적 연구는 그러한 연구 방법이 과연 인간에게도 적용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듀르켐이 연구한 이제 자살에 관한, 왜 사람들은 자살을 할까?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법칙을 발견해냈는데, 실제로 사회 현상은 그런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지요. 그러면 뭐 부자들은 왜 자살을 합니까? 또 뭐 유명 연예인들은 왜 자살을 합니까? 그들이 뭐 가난하거나 또 저학력이거나, 그래서 이제 이게 질적 연구는 어떤 사회 현상의 법칙을 발견하기보다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행위의 동기,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행위의 동기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내면의 세계를 이게 좀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에요. 인간 행위의 동기나 내면의 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 또는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질적 연구의 목적인데, 여기서 이제 질적 연구에서는 어떤 인간 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방법이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입니다. 많이 좀 어렵죠?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 뭐 글자 그대로 이해를 하신다면, 그 인간 행위의 어떤 그 행위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그 연구 대상자를 바라보면서 어떤 직관에 의해서 어떤 내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의 그 동기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이 직관적 통찰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 사람과 감정이입이 있어야 돼요. 감정이입이라든지 또는 연구자의 다양한 경험, 연구자의 오랜 연구 경험, 다양한 경험들을 동원해서 주로 직관적 통찰을 이용해서 사회를 연구해요. 근데 다만 이제 양적 연구 방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연구 방법이 주로 이제 가설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개념을 조작화하지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이용한다면, 질적 연구 방법에서는 감정이입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활용합니다. 여러분 혹시 뭐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여러 차례 상담을 받아봤는데요. 이 상담을 받으면서 느끼는 점은 저를 상담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가 그 내면을 털어놓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상담을 가도 설마 뭐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닫지요. 그 마음을 닫고 이제 처음에 이제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을 하다가
결국 이제 그 상담자는 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 네, 그렇군요. 네. 아, 네, 그렇군요. 뭐, 긍정만 해주죠. 네, 그렇군요. 마음이 참 아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마음이 아픈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분노하거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때 화를 내시지. 아니, 그걸 어떻게 참았어요? 저 같아도 못 참겠는데요?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을 이해해줘요. 그게 감정이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담자가 찾아와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 본인도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또는 뭐 휴지를 건네준다든지 하면서 같이 슬퍼해주는, 그러면 결국 연구 대상자는 자신의 내면을 털어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면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그 방법으로는 예를 들면 뭐 자살한 사람이 왜 자살을 했을까? 자살의 동기는 무엇일까? 라고 이제 그것을 연구한다면 뭐 그 사람이 평소에 하던 낙서, 또 평소에 일기장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죠. 그런 점에서 낙서라든지 일기장과 같은 개인적인 그 흔적, 이것들을 비공식 자료라고 그래요. 비공식 자료 등을 활용합니다. 비공식 자료는 일기장, 낙서와 같은 것들이 직관적 통찰을 하는데 하나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지. 이 그 양적 연구에서는요, 사실 이게 감정이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입가 예를 들어서 그 연구 대상자와 연구자는 이제 사실은 감정이입을 하면 그 연구 자체가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는 엄격하게 이렇게 이제 서로 분리돼 있고 형식적인 관계여야 되지요. 뭐 예를 들면 뭐 게임 시간과 비행 건수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제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에게 이제 뭐 양적 연구 방법이니까 질문지를 돌렸다. 그런데 이제 질문을 답변을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그 연구자의 주관이나 가치관이 개입이 돼서 비행을 저지르는 거 보니까 게임 시간이 많겠군. 그래, 넌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연구자의 가치관이 거기 개입하면 그 연구 대상자들은 성실하게 답변을 안 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올바른 연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질적 연구 방법에서는 그 연구자가 감정이입을 통해서 내면의 세계를 이해한다는 점은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베버는요, 그 프로테스탄스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영국과 독일은 당시 이제 자본주의가 많이 발전했는데 왜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그 오히려 영국이나 독일에 비해서 자본주의가 발전할 가능성, 뭐 자원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충분히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을 연구할 때 베버의 직관적 통찰이 거기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베버는 종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이 두 나라, 이제 발달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종교가 다른데, 결국 지금 이제 그 프로테스탄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의 그 개신교, 기독교를 얘기하고, 그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주로 이제 그 카톨릭, 구교가 이제 주 종교인데, 결국 이제 그 카톨릭에서는 부를 축적하는 것이 어떤 죄악시 되는 그런 그 사상을 강조하고, 기독교에서는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이 직업은 하늘이 너에게 준 것이다 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국 자원이나 인력이 훨씬 더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발달했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것은 이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정리할 텐데요. 이제 아까 이거 하기 전에 아까 이제 우리가 양적 연구 방법에서 연구 절차를 보면 첫 번째가
맨 첫 번째가 뭡니까? 이제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두 번째가 가설을 설정하고, 이제 세 번째가 연구를 선결하죠. 첫 번째가 문제 제기, 그 다음에 가설 설정, 그 다음에 연구 설계, 그리고 나서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데, 이 양적 연구 방법에서는요, 양적 연구는 질적 연구와 달리 연구자의 주관이나 가치관이 개입돼서는 안 되는 것은 맞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구자가 가설을 설정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설은 잠정적인 결론이거든요. 예를 들면 게임 시간이 많으면 비행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연구 가설을 설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철저하게 연구자가 자신의 주관대로 가설을 설정하는 거죠. 연구자의 주관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게임이 성적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도 연구자의 주관이 거기 개입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구 방법을 설계한 거라든지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것도 연구자의 주관이나 거기 가치관이 개입될 수 있죠. 그래서 양적 연구 방법은 전체적으로 이제 질적 연구에 비해서 연구자의 주관이나 가치관이 개입돼서는 안 되는 것이 맞지만, 다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전체적으로는 그러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가치관이 개입되지 않지만, 문제 제기, 가설 설정, 그 다음에 연구 선계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가장 많이 개입됐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가설의 조건인데요. 가설의 조건, 가설 조건. 이것도 이제 수능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설이 되려면, 가설은 연구자의 잠정적 결론이라고 했는데, 가설이 가설로서의 요건을 갖추려면, 우선 가설이 가설로서의 요건을 갖추려면 먼저 가설은 검증이 가능해야 돼요. 검증이 가능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검증의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검증의 필요성. 그리고 가설은 뭡니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의 상관관계를 나열하는 것인데, 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가설의 요건 중에는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들을 갖추어야 가설로서 타당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거죠. 몇 가지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요. 1번.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적겠습니다. 여러분도 적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기 있는 사례들은 전부 다 수능에 출제된 선지들인데요. 의미 있는 학교 생활을 위해서는 좋은 담임을 만나야 한다. 좋은 담임을 만나야 한다. 의미 있는 학교 생활을 위해서는, 이게 이제 독립 변수이고, 이게 아닙니다. 의미 있는 학교 생활을 위해서는 좋은 담임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게 가설에 설정이 안 되는데, 좋은 담임을 만나야 의미 있는 학교 생활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좋은 담임은 이게 독립 변수이고, 그리고 의미 있는 학교 생활은 종속 변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요, 의미 있는 학교 생활 이 자체가 무엇이 의미 있는 학교 생활인지, 그리고 어떤 담임이 좋은 담임인지에 대해서는 이게 검증이 불가능한 거죠. 의미 있는 학교 생활이 뭐냐? 좋은 담임의 조건은 뭐죠? 그래서 얘는 가설로서 가설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검증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증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가설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외모에 대한 자신감,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높으면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높으면 성적이 우수하다. 성적이 우수하다. 그래서 이제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독립변수이고 성적이 우수하다는 종속변수인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외모에 대한 자신감, 우수한 성적. 이게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높으면 성적도 우수할까요? 그거는 이제 검증해 봐야 되죠. 검증해 보는데 그러면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검증할 수 있을까요? 외모에 대한 자신감 이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외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습니까? 네. 매우 높다 5점, 자신감이 높다 4점, 보통이다 3점, 자신감이 없다 2점, 나는 외모에 대해서 전혀 자신감이 없다 1점. 그렇게 하면 점수화해서 자신감과 성적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해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검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설의 요건을 충족한 겁니다. 이런 가설은 어떻습니까? 초혼 연령은 재혼 연령보다 낮다. 재혼 연령보다 낮다. 이거는 필요성이 없겠죠. 재혼은 초혼을 해야 재혼이 되려면 초혼을 경험해야 재혼이 되니까 당연히 재혼 연령이 더 높겠죠. 초혼 연령이 낮고. 그래서 얘는 검증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가설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예를 들어 부모와의 친밀감이 높으면 성적은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검증의 필요성이 있고 가설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설로 이런 가설 어떻습니까? 얼굴이 예쁘면 성격이 좋다. 얼굴이 예쁘면 성적이 좋다. 성격이 좋다. 성적이 아니고 성격입니다. 성격이 좋다. 사실은 얼굴이 예쁜 것도 사실은 검증은 불가능한데 하려면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제 미인의 미인의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어떤 비율, 예를 들면 코 높이, 눈의 크기, 그 다음에 눈과 눈 사이의 거리, 두상 모양, 이런 걸 기준으로 하면 예쁜지 안 예쁜지는 검증할 수 있겠지만 얼굴이 예쁜 것하고 성격은 사실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얼굴이 예쁜 사람 중에는 성격이 좋은가요? 글쎄요, 이 얼굴과 이 성격 사이에는 얼굴이 예쁘면 성격이 좋을까요?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얼굴이 예쁘면 자신감도 있을 테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니까 성격도 좋은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쁜 얼굴하고 성격하고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쁜 것하고 성격 사이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가설의 요건으로서 충족시키지 못하고요. 다섯 번째, 이것도 이제 수능시험에 출제된 선지였는데 많은 학생이 틀렸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많으면 음주운전자가 많다. 얼핏 보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많으면 음주운전자가 많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가설의 문제점이 뭘까요? 여기서 독립변수는 뭘까요? 교통사고 건수가 많으면 독립변수인 것 같고 음주운전자가 많다는 종속변수인 것 같지만 반대이죠. 음주운전자가 많아야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건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인과관계가 여기서는 인과관계가 없다라기보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이제 좀 더도 설명을 하면서 좀 있는 것도 같아요. 얼굴이 예쁘면 성격이 좋을 것 같아서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제 아내를 보면 성격이 좋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예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어쨌든 가설이 조건을 갖추려면 인과관계가 뭐 그냥 어렴풋이 있으면 안 돼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선지에서는, 이 가설에서는 인과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인과관계가 바뀌었다. 인과관계 바뀐. 인과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가설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이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자가 남자보다 스포츠 관련 지출이 많다. 관련 지출이 많다. 이것은 다른 가설입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여자가 더 지출이 많을까요? 남자가 더 스포츠 관련 지출이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 것 같지만 여자도 만만치 않게 지출을 합니다. 남자들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은 그 스포츠 자체를 즐기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여자가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은 그 스포츠 스타, 운동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관련된 지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스포츠 관련 지출이 많다는 가설로서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고, 그리고 검증도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독립 변수는 뭘까요? 그러니까 스포츠 관련 지출이 많다가 종속 변수라면 독립 변수는 여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여자. 남자냐 여자냐 하는 성별. 여자라면 남자보다 스포츠 관련 지출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 즉 성별이 독립 변수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설의 조건까지 이야기를 했고, 이 정도 선에서 사회문화 연구 방법,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료조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